제시 리버모어, 월스트리트의 전설. 1929년 10월 29일 검은 화요일. 월스트리트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투자자들은 절규하며 주식을 팔아치웠고 어떤 이들은 빌딩 옥상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그 혼란 속에서 단 한 명의 남자가 조용히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제시 리버모어. 그날 그는 1억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약 1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의 이야기 중 한 장면에 불과합니다. 그는 6번 파산했고 6번 다시 일어섰습니다. 월스트리트 역사상 가장 극적인 삶을 살았던 남자 제시 리버모어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1장 소년 투기꾼의 탄생. 1877년 매사추세츠의 가난한 농가에서 제시 로리스턴 리버모어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가 농부가 되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14세 소년 제시에게는 다른 꿈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집을 떠나 보스턴으로 향했습니다. 주머니에는 단 5달러만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가 찾아간 곳은 펜 웨버라는 증권사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보드보이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큰 칠판에 주가를 기록하는 단순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시는 단순히 숫자를 받아 적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관찰했습니다.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떤 패턴이 반복되는지, 언제 급등하고 언제 급락하는지를 말입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숫자들이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몇 달 후 15세의 제시는 자신만의 작은 책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주가의 움직임을 기록하고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첫 거래를 시도했습니다. 버링턴 철도 회사의 주식이었습니다. 5주를 매수했습니다. 총 5달러, 그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칠판을 바라보는 그의 눈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주가가 움직였습니다.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더 상승했습니다. 그는 매도했습니다. 3달러 12센트의 수익이었습니다. 그날 그가 번 돈은 일주일치 급여보다 많았습니다. 제시 리버모어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평생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제2장 버킷샵의 왕. 19세기 말 보스턴에는 버킷샵이라는 곳들이 성행했습니다. 이곳은 실제 주식을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주가의 등락에 베팅하는 일종의 도박장이었습니다. 수수료가 저렴했고 소액으로도 거래할 수 있었기에 서민들에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16세의 리버모어는 버킷샵으로 향했습니다. 그에게는 이미 확신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시스템이 작동한다는 확신 말입니다. 첫 거래는 10달러로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그는 50달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에는 500달러가 되었습니다. 석 달 후 그의 계좌에는 1,000달러가 넘는 돈이 쌓여 있었습니다. 버킷샵 주인들은 놀랐습니다. 이 어린 소년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연속으로 이기는 것일까요? 그들은 리버모어를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리버모어는 자신만의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그는 주가의 행동을 읽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팁도 듣지 않고 내부 정보도 믿지 않는다. 나는 단지 테이프를 읽을 뿐이다. 테이프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가 말하는 테이프란 주가 시세가 찍혀 나오는 티커 테이프를 의미했습니다. 그는 마치 악보를 읽듯이 테이프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시장의 리듬을, 추세를, 그리고 기회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성공에는 대가가 따랐습니다. 보스턴의 버킷샵들이 그를 출입 금지시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너무 많이 이기는 손님은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20세가 되었을 때 리버모어는 보스턴의 모든 버킷샵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는 위장을 해야 했습니다. 가발을 쓰고 안경을 끼고 때로는 수염까지 달고 다녔습니다. 마치 스파이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결국 모두가 그의 얼굴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보스턴에서는 거래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그의 주머니에는 2,500달러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진짜 전장으로 갈 때가 왔다고. 뉴욕으로 월스트리트로 가야 한다고 말입니다. 제3장 월스트리트의 세례.
1900년 리버모어는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버킷샵에서 무적이었던 그였으니까요. 하지만 곧 그는 뼈아픈 교훈을 얻게 됩니다. 월스트리트는 버킷샵과 달랐습니다. 여기서는 실제 주식을 사고 팔았습니다. 거래 비용이 훨씬 높았고 실행 속도도 느렸습니다. 무엇보다 시장의 규모가 달랐습니다. 큰 플레이어들이 시장을 움직였고 조작도 빈번했습니다. 리버모어는 버킷샵에서 했던 방식대로 빠른 단타 거래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수수료가 그의 수익을 갉아먹었습니다. 그는 연속으로 손실을 봤습니다. 6달 만에 $2,500는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는 다시 버킷샵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세인트루이스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다시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월스트리트로 돌아왔습니다. 같은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는 또 돈을 잃었습니다. 리버모어는 좌절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생각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 왜 버킷샵에서는 이기는데 실제 시장에서는 지는 걸까? 그는 깨달았습니다. 버킷샵에서는 주가의 작은 움직임에 베팅했지만 월스트리트에서는 큰 움직임을 잡아야 한다는 것을 그는 인내심을 배워야 했습니다. 옳은 타이밍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법을 말입니다. 그는 자신의 거래 시스템을 수정했습니다. 이제 그는 단기 변동이 아니라 중장기 추세를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원칙을 세웠습니다. 큰 돈은 앉아서 기다리는 데서 나온다. 제4장 첫 번째 백만장자. 1906년 리버모어는 29세였습니다. 그는 이제 월스트리트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그의 인생을 바꿀 거래 기회가 왔습니다. 1906년 4월 샌프란시스코에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도시 전체가 불타올랐습니다. 리버모어는 즉시 판단했습니다. 보험회사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을 것이고 주가가 폭락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는 공매도에 들어갔습니다. 유니온 퍼시픽 철도 주식을 공매도했습니다. 논리는 간단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가 파괴되면 철도 수요가 감소할 것이고 철도 회사 주가가 떨어질 것이라는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가가 상승한 것입니다. 리버모어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의 논리가 틀렸단 말인가? 하지만 그는 자신의 원칙을 기억했습니다. 시장은 절대 틀리지 않는다. 의견만 틀릴 뿐이다. 그는 즉시 손절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매수로 돌아섰습니다. 그의 판단은 옳았습니다. 재건 수요로 인해 철도 회사들이 호황을 누렸고 주가는 계속 상승했습니다. 이 거래로 그는 큰 손실을 피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수익을 냈습니다. 하지만 진짜 기회는 그 다음에 왔습니다. 1907년 금융 패닉이 발생했습니다. 은행들이 줄줄이 파산했고 주식시장이 붕괴했습니다. 리버모어는 이번에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시장 전체를 공매도했습니다. 아메리칸 스멜팅, 아메리칸 슈가, 스틸 같은 주요 기업들을 공매도했습니다. 시장은 폭락했습니다. 하루에 10%, 20%씩 떨어졌습니다. 투자자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리버모어는 침착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시스템을 믿었습니다. 패닉의 정점에서 전설적인 금융가 JP 모건이 개입했습니다. 모건은 리버모어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부탁했습니다. 더 이상 공매도하지 말아주시오. 시장이 완전히 붕괴될 것이오. 리버모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공매도를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충분히 벌었습니다. 그날 리버모어는 $25만 벌었습니다. 오늘날 가치로 약 8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는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30세의 나이에 말입니다. 제5장 몰락의 시작. 성공은 리버모어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는 이제 월스트리트의 스타였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거래를 주시했고 그의 의견을 구했습니다. 그는 맨해튼에 호화로운 아파트를 샀습니다. 요트를 구입했고 고급 자동차를 몰았습니다. 그리고 결혼했습니다. 아름다운 쇼걸 도로시 웬트와 말입니다. 하지만 성공은 그에게 나쁜 습관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는 점점 더 자신의 시스템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충동적으로 거래했고 자신의 규칙을 어겼습니다. 1908년 그는 면화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큰 포지션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그의 예상과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는 손절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이 방해했습니다. 내가 틀렸을 리 없어. 시장이 곧 돌아올 거야. 하지만 시장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한 달 만에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100만 달러가 넘는 재산이 사라졌습니다. 리버모어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그는 모든 규칙을 알고 있었습니다. 손절매의 중요성을 감정을 배제해야 한다는 것을, 시스템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알고 있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달랐습니다. 그는 파산을 선언했습니다. 그의 첫 번째 파산이었습니다. 제6장 광야의 시간. 파산 후 리버모어는 시카고로 갔습니다. 그는 곡물 시장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거래 자본이 없었습니다. 그는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거절했습니다. 한때 백만장자였던 그를 이제 아무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한 중개인이 $500를 빌려주었습니다. 리버모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맹세했습니다. 반드시 돌려주겠다고, 그리고 다시 일어서겠다고 말입니다. 그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갔습니다. 자신의 작은 책을 꺼내 읽었습니다. 예전에 자신이 세웠던 규칙들을 다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돈을 지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새로운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10%의 손실이 나면 무조건 손절매한다. 예외는 없다. 확신이 들 때만 거래한다. 의심스러우면 거래하지 않는다. 시장이 내 예상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내가 틀린 것이다. 시장과 싸우지 않는다. 그는 $500로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신중했습니다. 작은 포지션으로 시작했고 규칙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한 달 후 $500는 $1000가 되었습니다. 석 달 후 $5000가 되었습니다. 1년 후 그는 $5만 달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1914년 리버모어는 뉴욕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현명했습니다. 제7장 전쟁과 기회. 1914년 7월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습니다. 유럽이 전쟁에 휩싸이자 세계 경제가 요동쳤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는 4달 동안 문을 닫았습니다. 역사상 가장 긴 휴장이었습니다. 하지만 1914년 12월 시장이 다시 열렸을 때 리버모어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분석했습니다. 전쟁이 미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말입니다. 그의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미국은 전쟁 물자를 공급할 것이다. 철강, 화약, 식량 등 모든 것이 필요할 것이다. 관련 기업들의 주가는 폭등할 것이다. 그는 베들레헴 스틸과 볼드윈 기관차 같은 전쟁 관련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했습니다. 그의 판단은 정확했습니다. 전쟁 특수로 인해 미국 기업들이 호황을 누렸습니다. 주가는 급등했습니다. 1915년부터 1917년까지 리버모어는 막대한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수백만 달러를 보유한 백만장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사치스러운 생활을 자제했습니다. 돈을 신중하게 관리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규칙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1917년 미국이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리버모어는 또 다른 기회를 받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 전쟁 특수가 끝나고 경기가 침체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1919년 전쟁이 끝났습니다. 리버모어는 공매도 포지션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틀렸습니다. 전쟁 후 오히려 경기가 더 호황을 누렸습니다. 그는 즉시 손절매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매수로 돌아섰습니다. 예전과 달리 그는 자존심 때문에 틀린 포지션을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
틀렸을 때는 인정하고 빨리 손절하는 것 말입니다. 제8장 1920년대의 광란. 1920년대 미국은 전례 없는 번영을 누렸습니다. 주식시장은 끊임없이 상승했습니다. 사람들은 영원한 호황을 믿었습니다. 모두가 주식을 샀습니다. 마진으로 주식을 사는 것이 일상화되었습니다. 리버무어는 이 흐름을 탔습니다. 그는 막대한 수익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이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언젠가는 무너질 것이다. 그는 역사를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버블은 결국 터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문제는 언제인가였습니다. 1928년 시장은 더욱 과열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미친 듯이 주식을 샀습니다. 구두 닦기 소년도 주식 팁을 주고 택시 기사도 주식 이야기를 했습니다. 리버무어는 이 신호를 알아챘습니다. 조 케네디의 아버지가 했던 유명한 말처럼 구두 닦기 소년이 주식 팁을 주면 시장을 떠날 때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리버무어는 아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타이밍이 너무 이르면 시장의 마지막 상승을 놓치게 됩니다. 그는 기다렸습니다. 신호를 기다렸습니다. 1929년 여름 신호가 왔습니다. 주가가 새로운 고점을 찍었지만 거래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나쁜 신호였습니다. 상승 모멘텀이 약해지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9월 시장에 작은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주가가 약간 하락했다가 반등하는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각 반등의 높이가 점점 낮아졌습니다. 리버무어는 결정했습니다. 이제 때가 왔다고 말입니다. 재구장 검은 화요일 1929년 10월 초 리버무어는 행동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보유하고 있던 모든 주식을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공매도 포지션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한 번에 큰 포지션을 잡으면 시장이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여러 계좌를 통해 분산해서 공매도했습니다. 10월 24일 목요일 시장이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주식을 팔려는 사람은 많았지만 사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은행들이 개입했습니다. JP 모건을 비롯한 주요 은행가들이 모여 시장을 지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대량으로 주식을 매수했고 시장은 반등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도했습니다. 위기는 끝났다. 은행들이 시장을 지지할 것이다. 하지만 리버무어는 달랐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은행들의 개입은 일시적인 효과만 있을 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오히려 공매도 포지션을 더 늘렸습니다. 10월 28일 월요일 시장이 다시 폭락했습니다. 이번에는 은행들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매도 물량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10월 29일 화요일 역사상 최악의 날이 왔습니다. 시장이 열리자마자 폭풍 같은 매도가 쏟아졌습니다. 주가가 분 단위로 폭락했습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울부짖었고 어떤 이들은 기절했습니다. 거래소 플로어는 아비규환이었습니다. 브로커들은 미친 듯이 주식을 팔아치웠습니다. 티커 테이프는 거래를 따라잡지 못해 몇 시간씩 지연되었습니다. 그날 1600만 주가 거래되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전례 없는 기록이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12% 폭락했습니다. 리버무어는 조용히 자신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티커 테이프를 바라보며 그는 침착하게 자신의 포지션을 관리했습니다. 시장이 폭락할수록 그의 공매도 포지션 가치는 올라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수십억 달러를 잃고 있을 때 그는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익 뒤에 수많은 사람들의 파산과 고통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저녁 그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나는 1억 달러를 벌었소. 하지만 기쁘지 않소.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을 잃었소. 검은 화요일 이후에도 하락은 계속되었습니다. 11월 중순까지 시장은 계속 폭락했습니다. 리버무어는 점진적으로 공매도 포지션을 청산했습니다. 너무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그는 대공황에서 약 1억 달러를 벌었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손꼽히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제10장 영광의 대가. 1929년 대공황으로 리버모어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신문들은 그를 대공황의 승자, 월스트리트의 늑대라고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영웅으로 보거나 악마로 봤습니다. 하지만 명성에는 대가가 따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원망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리버모어가 돈을 벌었다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그는 협박 편지를 받았습니다. 경호원을 고용해야 했습니다. 정부도 그를 주시했습니다. 의회는 공매도를 규제하려 했고 리버모어를 청문회에 소환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거래가 합법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나는 시장을 조작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시장의 흐름을 읽었을 뿐입니다. 공매도는 시장의 과열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여론은 그에게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개인적인 삶에서 찾아왔습니다. 막대한 부는 그의 가정을 파괴했습니다. 그의 아내 도로시는 사치스러운 생활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끊임없이 더 많은 돈을 요구했습니다. 파티를, 보석을, 여행을 원했습니다. 리버모어는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가족과의 시간은 줄어들었습니다. 그의 두 아들 제시 주니어와 폴은 아버지 없이 자랐습니다. 1932년 그의 결혼은 파탄났습니다. 도로시는 이혼을 요구했고 막대한 위자료를 받았습니다. 리버모어는 외로웠습니다. 돈은 많았지만 진정한 친구는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돈을 원했지 그 자신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거래에서의 성적이 나빠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11장 마지막 몰락. 1930년대 리버모어는 변화하는 시장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대공황 이후 정부는 증권 시장을 대대적으로 규제했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설립되었고 공매도 규칙이 변경되었습니다. 리버모어가 사용하던 많은 전략들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시장의 본질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옛날 방식을 고집했습니다. 1934년 그는 면화시장에서 큰 손실을 봤습니다. 1935년 곡물 시장에서도 실패했습니다. 손실이 누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점점 더 절박해졌습니다.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더 큰 포지션을 취했습니다. 더 큰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자신이 만든 규칙들을 하나둘씩 어기기 시작했습니다. 손절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확신이 없는데도 거래했습니다. 감정적으로 행동했습니다. 1936년 그는 재혼했습니다. 해리언 노블이라는 여성과였습니다. 그는 새로운 시작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거래에서의 손실은 계속되었습니다. 1937년 시장에 또 다른 폭락이 왔습니다. 리버모어는 이번에도 공매도로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너무 일찍 들어갔고 너무 늦게 나왔습니다. 그는 큰 손실을 봤습니다. 1940년 초 그의 재정 상태는 파탄 지경이었습니다. 한때 1억 달러가 넘는 재산을 가졌던 그는 이제 거의 무일푼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파산을 선언했습니다. 그의 네 번째 파산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는 이제 63세였습니다. 다시 일어설 에너지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감을 잃었습니다. 리버모어는 깊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그는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무엇을 이루었는가? 돈을 벌었다가 잃었습니다. 가족을 잃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느껴본 적이 있었던가? 그는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How to Trade in Stocks라는 책이었습니다. 자신의 평생의 지혜를 정리했습니다. 후세에 남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제12장 마지막 날. 1940년 11월 28일 추수감사절이 지난 직후였습니다. 리버모어는 뉴욕의 쉐리 네덜란드 호텔에 체크인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짧은 쇼핑 여행이라고 말했습니다. 호텔 바에서 그는 두 잔의 위스키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권총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에 겨누었습니다.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제시 리버모어, 월스트리트 역사상 가장 위대한 트레이더 중 한 명이 63세의 나이로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주머니에서 편지가 발견되었습니다. 아내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내 사랑, 나는 실패자요. 나는 더 이상 당신의 짐이 되고 싶지 않소. 이것이 최선이요. 제발 용서해 주시오. 그의 사망 소식은 월스트리트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애도했고 어떤 이들은 담담히 받아들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결국 시장이 그를 이겼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장례식은 조촐했습니다. 한때 그를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가족과 몇몇 오랜 친구들만이 참석했습니다. 에필로그 불멸의 유산. 제시 리버모어는 죽었지만 그의 유산은 살아남았습니다. 그가 쓴 책 하우 투 트레이드 인 스타크스는 출판되었고 투자의 고전이 되었습니다. 그의 트레이딩 원칙들은 오늘날에도 수많은 트레이더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에드윈 르페브르가 쓴 어느 주식 투자자의 회상은 리버모어의 삶을 바탕으로 한 책입니다. 이 책은 100년이 지난 지금도 베스트셀러로 남아 있습니다. 그가 남긴 교훈들은 시대를 초월합니다. 큰 돈은 앉아서 기다리는 데서 나온다. 인내심의 중요성. 시장은 절대 틀리지 않는다. 의견만 틀릴 뿐이다. 겸손함의 필요성. 손실을 빨리 자르고 수익을 키워라. 리스크 관리의 핵심. 자신의 시스템을 만들고 그것을 철저히 따라라. 규율의 중요성. 가장 큰 적은 자기 자신이다. 감정 통제의 필요성. 리버모어의 삶은 성공과 실패의 극단을 보여줍니다. 그는 6번 재산을 모았고 6번 모두 잃었습니다. 그는 천재적인 트레이더였지만 동시에 자신의 규칙을 지키지 못한 인간이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성공이란 무엇인가? 돈을 버는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지키는 것인가? 행복이란 무엇인가? 부를 축적하는 것인가 아니면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드는 것인가? 리버모어는 시장에서는 이길 수 있었지만 인생에서는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는 돈을 벌 수 있었지만 행복을 살 수는 없었습니다. 그의 삶은 경고입니다. 아무리 큰 성공을 거두어도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면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삶은 영감입니다. 6번 실패하고도 6번 다시 일어선 그의 회복력은 놀랍습니다. 가난한 농가의 소년이 월스트리트의 전설이 된 그의 여정은 가능성의 상징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의 트레이더들은 여전히 리버모어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그의 원칙을 공부하고 그의 실수에서 배웁니다. 어떤 이들은 그를 영웅으로 보고 어떤 이들은 비극적인 인물로 봅니다. 하지만 모두가 동의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시 리버모어는 월스트리트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가장 비극적인 트레이더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맺은 말. 리버모어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시장의 잔인함과 인간의 취약함을 동시에 봅니다. 시장은 감정을 몰라줍니다. 시장은 당신의 과거 성공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시장은 매일 새롭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매일 당신은 자신을 증명해야 합니다. 리버모어는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는 자신의 규칙을 만들었지만 결국 그것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은 이것입니다. 기술도 중요하고 지식도 중요하고 시스템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능력입니다. 욕심을 통제하고 두려움을 관리하고 자만심을 억제하는 능력 말입니다. 제시 리버모어는 시장을 읽는 천재였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읽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그의 비극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의 이야기를 통해 배웁니다. 그의 성공에서 영감을 얻고 그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기회도 위험도 그곳에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싸움은 시장과의 싸움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제시 리버모어, 월스트리트의 전설. 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교훈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